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려온 휴식의 순간이 마침내 손에 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아이러니와 함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희망 가득한 여행 가방과 기대 가득한 마음을 안고 지친 커플은 마지막 순간에 비행기가 결항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터무니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답답한 하루를 보낸 뒤 피난처가 되어야 할 출입문에는 누구라도 소름이 돋을 놀라움이 숨어 있다. 그녀는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방 중 하나의 자물쇠를 강제로 잠그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옆집 형수는 큰 가방에 부부의 개인 소지품을 무심코 챙겨 넣었습니다. 바닥에 널려있는 옷들, 출구 근처에 쌓여있는 가전제품들은 마치 부도덕한 침입의 전리품인 듯 했다. 공기의 장력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짙었다. 단순한 안녕하세요로 시작된 인사는 몇 초 만에 전투의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손 치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뼈를 모두 부러뜨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시어머니와 공손하지만 냉정한 예의의 관계를 유지했던 주인공 여성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녀가 아들에게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암시와 수년간의 베일에 쌓인 말을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연봉을 받으며 기술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인 남편은 그 광경을 놀라워했습니다. 늘 갈등을 중재하려던 그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평범한 도둑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이미 2번의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35세 여성 처제는 새 직장을 구하려면 괜찮은 외모가 필요하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도둑질을 정당화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가지고 떠날 권리를 준 것처럼 말입니다. 4년 동안 빡빡한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땀과 저축으로 구입한 집은 부부의 노력의 상징이었다. 가구 하나하나, 물건 하나하나가 물질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억이자 성취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머니와 딸이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을 일회용품 장터처럼 여기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정적인 면에 호소하려고 했을 때 아들아,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남편은 마침내 적나라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어머니와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했고 필요에 따라 잔인하게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는 위협도 그들을 물러나게 만들기에 충분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소지품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의 신성한 모든 것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입니다. 그들은 결코 쓰여서는 안 될 장의 끝처럼 부끄러움의 흔적을 남기고 문이 크게 닫히는 소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부부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곳에 머물렀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 말이다. 취소된 여행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고르는 부서진 물체 하나하나의 무게로 인해 그를 땅에 짓밟은 것처럼 황폐한 가운데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욱신거리는 통증을 없앨 수 있는 것처럼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두 손을 머리칼에 파묻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올가는 묵묵히 파손된 부분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서진 자물쇠, 약탈당한 삶의 잔해처럼 흩어진 소지품, TV가 격렬하게 끌려간 바닥의 홈 등 미안해요. 이고르는 쉰 목소리로 목이 메어 중얼거렸다. 나는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그에게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재건하는데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물쇠 제조공을 불러 마치 거기에 들어온 배신을 영원히 잠글 수 있는 것처럼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이고르는 어머니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곧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바뀌었고 그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말을 아끼지 않고 길고 상세한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인식하지 못할 때까지 올가가 아니라 자신을 너무 낮추었던 자신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까지 대화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틀 후, 독처럼 산성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나에게서 빼앗아간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내 딸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고르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썩은 관계의 마지막 실을 끊듯이 건조한 몸짓으로 번호를 막았다. 올가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디아 니콜라이예나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친척들의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모, 먼 사촌, 심지어 루디어의 이웃까지 모두 동일한 연습 연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를 버릴 수 있습니까? 올가가 당신의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피는 피입니다. 아들아, 용서하세요. 이고어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진, 세부 정보, 냉정한 사실을 통해 각 사람에게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저으며 가족은 항상 스스로를 용서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치 용서가 재량권 없이 쓸 수 있는 값싼 돈인 것처럼 말입니다. 올가는 그것이 그를 얼마나 소모했는지 보았습니다. 이고어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집을 침범한 여자에게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를 그녀의 품에 안고 있던 여자에게서였다. 그는 조작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고통은 조용하고 속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니아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올가를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프리로더입니다. 당신은 내 동생을 훔쳤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올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복사해 증거로 저장하고 모든 플랫폼에서 여동생을 차단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증오가 설 자리가 없었고 오직 정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루디어 너콜레이브너가 이고어의 작업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점심을 먹으러 나가던 중 떨리는 미소와 촉촉한 눈빛으로 입구에 서 있는 그녀를 보았다. 아들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녀는 한 번만 터치하면 과거를 지울 수 있다는 듯 손을 내밀며 말을 시작했다. 이고르는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이 올가에게 사과하지 않을 때까지 정말 그 자랑스러운 반말이 아니라 나에게 접근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등을 돌리고 그녀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그녀의 얼굴에 비처럼 부끄러움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올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함께 있습니다. 가을에는 지니어가 세 번째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루디어는 이고어에게 전화를 걸어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내 여동생이야, 아들. 가족. 그녀가 변하기 전까지는 요일 그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전화로 울면서 애원했지만 이고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겸손한 파티, 30명의 하객, 베이지색 양복을 입고 억지로 미소를 짓는 리우디아 없이 그들 없이 거행되었습니다. 사진 속 빛나는 제니아는 3개월 만에 이혼했다.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은 그녀의 기생적인 방식, 즉 다른 사람의 물기를 빨아들이는 습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고 그와 함께 루디어의 병도 찾아왔습니다. 폐렴으로 변한 독감, 갑작스러운 입원. 이웃이 이고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망설이다 손가락을 전화기 위로 맴돌았다. 올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병원에서 리우디아는 창백했고 마치 생명이 그녀의 속을 파낸 듯 뼈가 피부를 뚫고 튀어나와 있었다. 그를 보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이고어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정심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징징거리며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가 그녀를 방해했습니다. 엄마, 아프기 때문에 왔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올가에게 사과해야만 화해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의무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리우디아는 입술을 오므리고 얼굴을 돌렸다. 이고르는 지폐뭉치를 탁자 위에 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봄은 예상치 못한 일을 가져왔다. 지니어는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고 겁과 가벼운 뇌진탕만 있었지만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수리할 돈도 없고 이를 보장할 보험도 없는 루디어는 다시 이고어에게 의지했습니다. 내 여동생을 도와줘라고 그는 썼다.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머니는 올가에 대한 증오, 비난, 저주로 가득 찬 메시지를 폭발시켰습니다. 이고르는 전화를 끊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고르가 문을 열자 문지방에는 피로와 패배감이 가득한 얼굴의 리우디아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거의 공중에 흩어질 뻔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침묵은 마치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루디어는 마치 자신의 죄의식이 쓰여 있는 것처럼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올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깨졌다. 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의 물건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나는 항상 지니어를 망쳤고 항상 세상이 그녀에게 뭔가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녀처럼 이기적이고 침입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전혀 권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올가, 용서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고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도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가는 이고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놀란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결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고통, 굴욕을 저울질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리우디아 니콜라예브나.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삶에 간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작도, 요구도, 드라마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 일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그것은 동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구하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리우디아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달라질 거라고 맹세해요. 이고르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이전처럼 강렬하게가 아니라 신뢰가 시작된 마음으로 말입니다. 올가는 차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소리 지르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루디어는 지니어가 어떻게 자신을 버렸는지, 그녀의 친척들이 그녀의 불평에 어떻게 지쳤는지, 외로움으로 인해 그녀가 실수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를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빚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올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일부 상처는 실제로 치유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루디어는 침입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 나타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침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올가는 조금씩 불신을 제쳐두었습니다. 제니아도 돌아오려고 했으나 또 다른 로맨스가 무너졌다. 그러나 처음으로 루디어는 거절했습니다. 남고 싶으면 일자리를 구하고 분담금을 내고 어른처럼 살아라. 제니아는 화가 나서 자신이 차갑다고 비난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에 차를 식힌 채 루디어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게 더 가치가 있어요? 올가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본 진짜 미소였다. 1년 후 그의 손자가 태어났다. 리우디아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기를 경건하게 안고 강요하지 않고 요청이 있을 때만 도와주었습니다. 올가는 그에게 조용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여름, 그들은 마침내 취소된 여행을 투르키예로 떠났습니다. 세 사람은 소년을 할머니와 함께 일주일 동안 남겨두었습니다. 리우디아는 소유욕이 아닌 세심한 헌신으로 그를 보살폈다. 그는 배웠다고 올가는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배웠다. 일부 이야기에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찾습니다. 루디어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어김없이 볼모욕장에서 웃고 있는 소년의 사진과 식사, 낮잠, 공원에서의 놀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보냈다. 이고르와 올가는 그을린 피부를 하고 햇볕에 그을린 어깨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터키에서 돌아왔습니다. 마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긴장의 무게도 놔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식탁에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아들은 목욕을 마치고 나온 장미빛 뺨을 베개 위에 올려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루디어 너콜라브너는 재빠른 포옹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아직 자고 있는 아이를 올가의 품에 안겨주고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여행에 지쳤으니 쉬세요. 그는 이미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다. 나는 떠난다. 올가는 그녀와 함께 문까지 갔다. 문간에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시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그녀를 끌어당겨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두 사람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모든 것을 위해 류디아의 눈은 빛났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인 후 계단을 내려가려고 몸을 돌렸다. 둘 다 그 공항 에피소드를 다시는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시간에 멈추고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을 재창조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요구에 대한 백지 수표가 아니라 매일 존중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폐허가 된 자리에 진정한 무언가를 세우려면 때로는 어느 정도의 확고함, 심지어 강인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제니아는 계절에 맞춰 임대한 방, 지인에게 빌린 소파, 산발적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등 변덕스러운 생활을 계속했다. 돈이 필요해요, 엄마. 이번 한 번만요. 이제 루디어 너콜라브너가 도움을 주었지만 불 속에 몸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도 하지 않고 딸을 모든 걸림돌에서 구하지도 않은 채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보냈습니다. 제니아는 사랑이 무한한 몸값으로 측정되는 것처럼 자신을 이기적인 배신자라고 부르며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협박할 여지가 없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길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집에서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고어와 올거는 일하고 다음 해 휴가를 계획했으며 눈에 띄게 성장하는 아들의 장난을 비웃었습니다. 루디어 너콜레이브너는 꾸준하면서도 균형 잡힌 존재였습니다. 방문이 준비되었고 질문이 있을 때만 조언이 제공되었으며 죄책감 없이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할머니.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은 자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의 기억에 의지하여 쉐레메티에보가 돌아온 그날 배운 교훈이 전환점이 되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으로부터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여야 했던 얼굴을 마침내 보기 위해서는 넘어짐, 깨진 거울이 필요합니다.